2부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 실망감에 장중한테 1880도 깼었던 코스피. 하지만 장 종료 진 30초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1800 거의 99분까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장중 막판에 거의 순매수 전환, 베이시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차익 쪽의 매수를 프로그램 쪽에서 끌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오늘 낙폭이 많이 줄면서 일단 FOMC에 대한 실망감,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시장의 큰 폭의 조정은 없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 1140원대 들어갔었던 원달러 환율의 종가도 궁금해지는데요. 수급까지 정확한 종가 체크해보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FOMC 회의 결과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 실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는 다소 실망감이 반영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95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후에 장중에 1900선을 반짝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위쪽으로 더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오후장에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좀 지수 하락폭을 축소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78% 하락한 1889선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지만 매도 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반면에 기관의 매물 부담이 좀 컸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1,3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재차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장중 고점이 488포인트까지 높였는데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지만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재차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는요. 전거래보다 0.13% 상승한 48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함께 시장에서 팔았는데요. 매도 폭을 많이 줄였네요. 반면에 기관이 오늘 시장을 지켰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24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FOMC 실망감을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교보생명 관련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1140원대로 레벨을 낮추기도 했죠. 이후 역의 매수와 내고 물량이 맞서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보다 60전 상승한 115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부진으로 올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로 밀려났는데요. 12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주도 부진을 했지만 현대모비스가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28만 6,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0.1% 오르면서 96,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LG화학과 신한지주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1%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이틀째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1.62% 상승했네요. 25,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31,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과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CJ 홈쇼핑이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4.41% 오르면서 18만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CJENM은 약보합권에서 27,2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2.8%로 조정을 받았고요. 위메이드 역시 1.77% 하락하면서 55,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키움증권이 1.54% 하락했습니다. 57,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2.23% 하락하면서 1,9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유화학주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34% 하락하면서 14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도 2.65% 하락했고요. 오늘 호남석유와 금호석유는 각각 3%대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호남석유는 23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는 국제 유가 하락 소식과 함께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대한항공은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9% 오르면서 49,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5%가 넘는 6%에 가깝네요.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7,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오늘장 하루 만에 주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64% 하락하면서 65,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GS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대림산업은 2.73% 하락했네요. 오늘 92,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3가 미국에서 공식 출시한다는 소식에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녹스가 1.75% 오르면서 2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트론이 3.13%, 그리고 EM텍도 2.72% 상승했습니다. ELK는 오늘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1,5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하이마트 인수전이 흥행 실패로 끝나자 기업 인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하이마트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하이마트는 8.96% 밀려나면서 55,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모기업인 유진기업 역시 나란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13%가량 빠졌습니다. 오늘 3,7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롯데쇼핑은 하이마트 인수전 본입찰 참여 기업으로 결정되면서 나홀로 강세를 보였죠. 2.83% 오르면서 30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오늘장 농업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효성 ONB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7,29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조비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450원에. 그리고 남해화학이 6%대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농우바이오 역시 4.56% 오르면서 14,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넥솔론이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넥솔론은 주당 230원 떨어졌네요. 3,7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바이넥스가 슈넬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 지분과 또 자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9%가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 7,0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로만손 살펴보겠습니다. 로만손이 핸드백 사업부를 런칭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증권사 분석에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150원에 종가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으로는 총 2,600억 이상의 매수세가 유비됐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사지도 팔지도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막판에 매수가 더 몰리면서 6% 넘게 급등했네요. 자, 이제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이슈의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보는 OX 시장 공감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장 둘러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유럽으로 출발할게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 결국 독일이 나서는 것인지, 두 번째 최근 1조 원 이상 사줬던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세 번째 시장 조정 흐름인데 조정 시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지, 마지막으로 IT와 자동차 당분간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할 것인지 주도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구제금융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유럽의 키를 쥐고 있다는 독일의 스탠스가 이후 재무장관 회담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이 얼마나 움직일지 제가 이슈 읽으면 두 분이 의견 보여주십시오. 유로존 위기 해결 위해 결국 독일이 나서나? 자, 독일이 움직여줄 것이다. 역시 독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두 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스페인 구제금융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독일이 입장을 조금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일단 지금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메르켈 총리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게 긴축이 먼저 돼야지 우리가 돈을 풀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강경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히 며칠 전부터 굉장히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서로 간의 이제 인터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멘트들을 봤을 때, 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쪽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21일부터죠. EU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네. 주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FOMC가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EU에서 뉴스 플로우들이 또 한 차례 또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운데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그동안과 다르게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자세를 취해 준다면은 상당히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옴에도 지금 1900대에서 상당히 저항선에 부딪혀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상당 부분 이제 만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국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국채 금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저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지금 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제반 환경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독일이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들이 나온다면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유로본드나 혹은 지금 은행 동맹도 있고 ESM 어떤 지원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인데 항상 이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가 독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독일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은 7월 달에는 지금보다는 또 한 단계 레벨업되는 증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자, 스페인 채권 전체의 한 4분의 1가량을 쥐고 있는 독일. 독일이 이제 쭉 보니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국채금리, 자신들이 이자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독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있는 사람이 돈을 지금 푸는 상황이 좀 나와줘야만 시장을 좀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울 것도 아니고 중국이 도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로존 문제는 유로존 지금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돈이 많은 국가, 그러니까 독일이 아무래도 해결을 해야만 문제는 좀 풀릴 수 있다는 게 시장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시장에 의심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일이 좀 직접 나서줘야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유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포지션을 좀 취해줘야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정상회담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은행 쪽, 그러니까 스페인 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좀 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김수환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 독일 국채 금리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네. 스페인이 죽으면은 같이 죽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려면은 독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독일이 나서 준다면은 6월 말에 뭔가 혹은 6월 달이 다 지나면 7월 달에 뭔가 상승도 기대가 좀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도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1조 원 이상 주식을 담았던 외국인 매수세 계속 이어갈까? 자, 외국인은 계속 사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 김주선 대리님. 어떤 이유로요? 독일이 만약 입장을 바꿔줄 지금 기미가 좀 보여지고 있고 많은 그 공조가 이루어질 만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지? 예, 일단 단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일단 7월이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 논의는 이제 다음 주에 열릴 것이고 구체화되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려면 7월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또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한 1조 3천억 정도 오늘도 사실 매도가 나오다가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1조 3천억 이상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쏠리면서 1900선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매수세는 저는 일단 6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또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유럽 은행들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들이 증폭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유럽 은행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말까지 유럽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집계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이 유럽 자금인지 미국 자금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유럽 자금이 많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6월 말까지 이제 지금 정상회담에서 조금 진전이 있더라도 또 긴축에 대한 부분 역시 줄이기는 힘들거든요. 네. 긴축에 대한 것을 전제로 논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이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1900년 초반 정도에서 강한 저항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그 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수를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다음 주에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급진적인 어떤 소식이 들린다면은 그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말까지는 일단은 유럽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위험자산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돈을 투자를 할 여력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강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6월 말까지만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은행들의 자본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공조가 나오면 또 7월 달에는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지금처럼 계속 들어올 것이다. 사실 오늘 거의 안 판 거고 어제는 기대감이었고 스페인 악재도 외국인들이 쭉 사는 거 보면서 이 진짜 외국인이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위기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자체는 굉장히 최근에 좀 빠른 매매를 좀 보여주고 있죠. 5월달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좀 보여주었고요. 최근 들어서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6월 11일 이후에 한 1조 정도 지금 좀 매수에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시장에 급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빠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위기가 완화가 되는 흐름에서 빨리 치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를 좀 보이다가 매수 전환한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원화 자체도 지금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 기조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 시장을 빠져나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리스크 자체는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인 좀 마인드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안 클지는 예상 자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라면 일단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 크다라면 아무래도 상당히 좀 완화된 흐름으로 여기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6월 말 정상회담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좀 크게 보내기보다는요, 거의 좀 매수를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판다기보다는 6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조금 거의 좀 매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7월에는 혹시나 독일 입장이 좀 바뀔 경우에 긍정적인 역시 외국인의 수급. 그렇습니다. 일단 독일의 입장도 지금 변화가 되고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최근에 상품값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었죠. 5월달부터 계속해서 유가라든지 다른 상품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제 소비로 증가가 돼서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 조정 흐름,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이다. 자,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의견 같으신데요. 홍일진 팀장님, 네. 얼마까지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까?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갭이 발생했죠. 지금 6월 15일 날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6월 18일 날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900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시장에서 지금 갭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갭이 발생하면 메워질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초강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갭이 나오면 그 갭이 메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이 발생한 구간 1870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노선이죠. 제가 볼 때는 21선이 만약에 무너지면 시장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을 지금 가장 강력한 좀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1870
포인트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저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요. 일단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5월 달에는 4조 원 매도했던 거 6월 달에 일단은 매수 전환시키면서 매수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 그동안 리스크 요인이었던 스페인 국채 금리나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7.2%인가요? 7.3%까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가 6.7 정도로 좀 마무리가 돼가면서 어느 정도 자금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차익 매도가 5월 달에 상당히 좀 크게 출회가 됐고요.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매수보다는 비차익 매도가 훨씬 더 많은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 일단 최근 지난주 옵션 만기죠. 옵션 네. 만기 6천억에 지금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오늘까지도 800억 가까운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비차익 매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차익 매수 같은 경우는 선물과 그다음 프로그램과 선물과 일반 주식 간의 차익 거래를 이용한 그런 매매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비차익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에서 15종목을 추려갖고 이제 바스켓 매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밑에 아래를 보고 베팅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매수를 했으면 위를 보고 위를 올려다 봤으니까 그거를 좀 매수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지금 현재로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차익의 매도 전환이 없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고, 그다음에 네. 리스크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은 기관의 매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작년 8월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관들이 저가 예산 받쳐주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 투신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800 이하권, 그러니까 지금 5월달, 6월달에 1조 원 정도 투신해서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아무래도 나온다면 시장은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압박 요인이다.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가 나옴으로써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1870 정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약해지는데 기관에 계속 매도가 이어진다면 한 1870까지 조정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때 사자. 뭘 살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요. 자, 우리 김지선들이 또 한 1870 라인 정도에서 저가 매수 의견이세요? 일단 그 수급에 관한 부분 굉장히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지금 여기서 더 가기는 쉽지 않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900 근처, 1889로 끝났지만은 네. 여기서 매수를 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뭐 화학주나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3% 이상 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강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랐던 부분, 뭐 그래봤자 4%에서 5%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을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또 오늘 가만히 앉아서 역시나 이러면서 3% 이상 또 하락하는 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거꾸로 1900 위에서는 매수세가 좀 집중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1800 저는 50까지도 좀 보고는 있는데 21선은 안 무너뜨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홍 팀장님도 강력 지지선. 예. 네. 1800한 70선 정도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되, 만약에 뭐 하루 정도 한 번 매수했는데도 떠버린다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는 멈추시고 오히려 매도 스탠스로 또 바꾸시고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한 번에 들어가거나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을 하되 굉장히 작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치중을 하시되 그것에 만족하고 또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면은 항상 그 가격 근처나 그 밑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아마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예. 한번 그러셨잖아요. 대형 우량주 많이 빠졌었던 예. 거 쭉 들고 있으면 아마 수익이 많이 좋아질 예. 거라고. 근데 수익이 좀 좋아지다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과정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좀 덜 좋아졌다가 하는 과정들이 최근에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유주나 혹은 화학주 그리고 태양광 마찬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크게 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자가 일자가 아니라 앞자가 이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손절을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가 있고 패닉이죠. 예. 그때부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분석이 아니라 기도들을 하시거든요. 그냥 올라가기만을 바라면서. 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손절매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 자금 같은 경우에 의해서 신규 자금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면 지금 단기로 대응을 하시되 어쨌든 간에 그 절대적인 주식 가격은 지금 굉장히 싼 가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만회는 될 것이지만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셔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자, 1870 혹은 1850부터 슬슬 분할 매수, 1870까지 이런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지수 라인대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뭘 사면 좋을지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마지막, IT와 자동차 당분간 시장 주도 역할 해준다. 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요즘에는 IT와 차는 맞지만 IT와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의 주도 역할을 맞습니다.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주라는 것은 지금 전방산업, 뭐 자동차나 IT, 그러니까 그들이 잘 나가지 못하면 오르기 어려운 그런 섹터겠죠. 그만큼 지금 주도 업종이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품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IT와 지금 자동차를 압축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의 흐름을 봤습니다. 상품 관련주가 일단 올라오는지 그 부분을 좀 관찰을 했는데, 역시나 어제까지만 해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던 게 오늘 한순간에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화학주가. 그다음에 자원개발주, LG상사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 자체는요, 제가 지금 지켜보니까 지금 WTI 같은 경우 간밤에 3% 이상 급락이 나왔죠. 네. 예, 지금 Q3에 대한 실망감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재고가.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근데 뉴욕 시장은 크게 안 빠졌는데 유가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상품 관련 시장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 자체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상태고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각국 정부들이 여기서 물가, 그러니까 지금 상품 가격의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인플레이션 여기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지금 찬물이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로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그렇고 유가가 좀 급등이 나올 때 지금 뭐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면은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끌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품값이 안정이 돼야만 경기가 좋아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아무래도 화학주라든지 자원개발주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원자재 값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제조업, 뭐 IT라든지 자동차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커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삼성전자 뭐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네 마네 하지만은 예상보다 나쁘더라도요 6조 원 이상 실적이면 엄청나죠. 6조 원 이상 실적이면 현재 주가를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IT 그다음에 자동차 역시 그동안에 그래 왔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품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를 이제 힘입어서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지금 형을 믿고 아우들이 지금 활개치는 흐름이 당분간에 좀 나와주는 흐름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진짜 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주선 대리님도 역시 좋은 그런 IT와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이 뷰가 왜 모두들 다들 공감하는 부분일까요? 역시 이익이겠죠. 지금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2분기에 D램 가격 보합세 때문에 IT 쪽 같은 경우 떨어질 수 있다. 또 자동차도 우려감이 나오지만은 또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일단은 유지가 되는 유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위기 때 2009년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어떤 경험 그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계속 그 자동차나 우리나라 뭐 전자 제품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는 익히 들어 아실 것 같고, 두 번째 과거 경험을 생각해 봐도 위기 때
그 위기 때 오히려 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그룹이나 조금 더 시장에서 MS를 높이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이제는 생긴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계속 선망을 하고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고, 다만 지금 조금 주도 업종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너무 약세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도주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큰 상승 추세를 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꽉 쥐고 있을 법한 주식들 정도로 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실 것 같고, 오히려 부품주는 어때요? 부품주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사실은 좋게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품주 같은 경우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위아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이번에 그 코스피 200 종목 편입되면서 네.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관들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중소형주 펀드들에서는 충분히 유심히 볼만한 주식이다. 예전에 말씀드린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가 어저께도 그 유비벨록스 회사에 탐방을 직접 갔다 온 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지금 상당히 너무 좋은 시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량주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참 어려우실 텐데. 예. 사실 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되죠, 잘. 예. 오히려 그 얼마 전에 뭐 호남석유나 이런 부분, LG화학이나 이런 화학주들이 낙폭이 아주 컸을 때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안에서는. 예, 대형주 네. 안에서는. 그래서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IT나 자동차는 이제 꽉 쥐고 일단은 갈 종목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알아봅니다. 네, 해결의 K 시간인데요. 먼저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일단은 뭐 경기 부양 기대감도 조금 늦춰지고 이렇게 네. 낮아지고 해서 오늘 1,900이 반납됐는데, 오늘 밤엔 또 미국의 지표도 많이 쏟아지는 날이 되겠고요. 네.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 이번 주 마감장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한번 갭을 메우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갈자리를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시장의 해결의 키는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 압박이 좀 생겨주고 있지만은, 비차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차익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거나 일단은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사지 못하셨던 분은 뭐 1870 정도 이제 지수를 좀 준다면 그때는 좀 저가 매수로 좀 가담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뭔가 지금 자원 시장이죠. 뭐 지금 상품 시장에 뭐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품 시장이 꺾인다라면은 좋아할 만한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음식료가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조, 뭐 IT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뭐 타이어 관련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여행객 증가를 지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여행객들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전자결제 관련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음식료, 그다음에 제조업 중에서는 뭐 IT IT 자동차, 네.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뭐 카지노나 호텔 관련주들이 있겠죠. 예, 그 부분과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 그러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이 가져야 되나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관심권에 두신 다음에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 그러니까 상품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좀 보일 때, 그때 좀 단기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다시 컴투스는 한 7% 가까이 쑥 올라왔네요. 자, 이번에 김주선 대리님만의 전략 궁금한데, 일단 미국의 이벤트는 끝났습니다만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또 열어둔 상황이라 오늘 밤 쏟아지는 지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죠. 일단 미국 관련된 지표,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선행 지수 아마 발표할 텐데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뭐 잔파동 정도로 일단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포커스는 저번 주에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유로존 위기에서 다시 어떤 경기 부양책 그쪽으로 유로존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 국채 금리 7%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뉴스만 보면은 뭐 30포인트, 50포인트 이상의 뭐 하락이 일어나도 될 법한 어떤 뉴스인데, 포커스가 경기 부양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1900선까지 오면서 다시 시장의 포커스가
유로존이 얼마나 결석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에 대한 유로존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중요한 회의들이 열리고 어느 때보다도 회의에 항상 있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어떤 올 연말에 어떤 지수대를 정말 추세를 결정할 만한 그런 결정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쪽 정상 네 분이 만났을 때 그때도 뭔가 좀 윤곽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좀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노이즈도 있겠지만은 그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1850이나 70선 가면은 그 저점 매수대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시장의 포커스가 빠르게 유로존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유로존 이제 다만 내일만 보자면은 어쨌든 내일장 전망이니까요. 네네. 거래량이 지금 이보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예, 맞아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라도 제가 잔판호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제가 사실 아침마다 이제 시향을 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내드리는데 네. 오늘 11시 반 정도에 이제 PMI 지수 원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시 때부터 PMI가 안 좋은 걸 미리 안 세력들이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거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라도 1850에서 70 사이에 만약에 그 영역대 간다면은 저는 분할 매수를 일단은 좀 진입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큰 그림을 말씀드려도 너무 세부적으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네. 미리 장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 좀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전략 확인해 봤고요. 여의도 쪽으로 장소를 옮겨봅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에 대한 약간 결과물 실망감, 또 MSCI 선진지수 편입 결국 네 번째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오늘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하락세가 있었는데 코스피도 1900은 반납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앞서서 FOMC 발표 이후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놓기는 했지만은 일단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감에 따른 반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좀 채우는 모습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FOMC 이후에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및 그 다음 주 월말에 있을 정상회의 일정 등이 잡혀 있어서 일단 시장의 안도 랠리는 유럽의 정책 대응을 지켜본 이후에도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간밤 유럽과 관련돼서는 일단 간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7%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밤부터 있을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밤에는 일단은 재무장관 회담과 유럽 4개국 회담이 일단 시장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G20 회의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유럽에 대한 그 각국들의 압박에 그친 것으로 좀 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월말에 있을 그 유럽 정상회담까지는 결국 유럽 회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돼서 오늘 밤에 있을 그 4개국 정상회담에서는요, 그 유로존의 성장 및 긴축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과 재정 지평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다음 주 정상회담까지는 결론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어떤 뚜렷한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일단은 그와 관련된 현안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장관 회담과 관련돼서는 현재 위기가 번지고 있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금융의 그 불확실성에서는 역시 그 ESM의 지원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ESM의 그 스페인 은행권 직접 대출과 관련돼서 방법론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은행권 직접 대출이 되지 못할 경우에서는 결국 스페인 정부가 보증에 관여하게 되면서 결국 스페인의 국채 리스크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ESM이 갖는 우선 변제권 관련 논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ESM 국채가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서는 스페인 국채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민간 채권자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 의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스페인의 구제금융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건가 다음 주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다음 주 정상회담의 결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시장과 관련돼서는 기대와 실망감이 좀 엇갈리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 현재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소형주들이든지 중형주, 일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ESM 지원 방식이라든가 우선 변제권 같은 개념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스페인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면 또 답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과정 속에서 독일이 스탠스를 좀 전향적으로 바꿔주리라 믿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크게 보자면은 일단은 6월 말에 위치하고 있는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독일 역시도 최근에 경기 동향이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자면은 독일 역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본다면 현재로서는 독일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자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과 관련돼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앞선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예전보다 조금 나은 독일의 스탠스. 어쨌든 6월 말까지 시장은 들쑥날쑥 할 거고 중소형주도 수익이 좋아 보이지만 짧게 수익을 먹고 바로 챙기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익률 펀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주선 대리, 홍의진 팀장, 지난주 종목 대결을 한 주 동안 펼쳤는데요. 그 결과 한번 먼저 볼까요? 홍의진 팀장의 KG 이니시스, 김주선 대리님의 한세 실업. 결과는요? 네, KG 이니시스, 홍의진 팀장님의 승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6.4%, 어제 사실 6% 이상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돼줬죠. 예. 자, 일단은 전자결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지난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드리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8,000원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인에 대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저항대가 상당히 좀 두터워도 일단은 매수, 밑에서 끌어올리는 매수가 그만큼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면 결국엔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게 벗겨진다라면 주가는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지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뭐 유비벨록스나 뭐 코나이,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한국사이버결제나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자결제 관련 흐름, 그러니까 지금 NFC 시장이 아무래도 앞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을 일단은 매도가를 좀 잡고 일단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8,000원까지는 좀 유지하는 수준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수선 대리의 한세 실업, 사실 굉장히 급등한 그 다음날 시초가에 잡자는 전략이셨더라고요. 예, 일단 뭐 어제 좀 급락이 되면서 수익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다행히 5일선을 어제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다시 5일선은 어느 정도 또 복귀시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종목 자체가 뭐 경기 의류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전혀 꺾였다고 뭐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꾸준히 여전히 계단식의 상승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조금 어제의 급락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조금 낮게 나왔지만은 충분히 계속 예전에 뭐 코라홀딩스나 이런 부분처럼 네. 유비벨럭스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종목들처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펀치 종목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대결을 펼칠 오늘 펀치 종목 한번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김주선 대리님은요, 오늘 KB금융을 준비를 하신 모양입니다. 홍의진 팀장님은요, 지난 한 주 KG 이니시스로 수익률 승리하셨는데 이번엔 금호타이어를 갖고 오셨네요. 네, 자, 금융주 KB금융 약간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융은 제가 작년 말에도 되게 안 좋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은 유로존 정상회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주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전략입니다. 그냥 낙폭 과대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금융주도 이제 슬슬 좀 봐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는 있다고 봅니다. 2021년 4분기가 실적 저점이었고 이제 오를 리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은행 중에서 KB 같은 경우 신한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ING생명 인수 관련된 부분 지금 KB가 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 밸류에이션 높일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전략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오늘 일주일 보고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되, 사실은 21선 근처에서 잡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오늘 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일단 들어가는 걸로 내일 시초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목표가는 4만 원 상회하는 수준, 3만 1,000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손절가도 짧게 38,500원 정도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거죠. 제가 IT 자동차 말고 다른 쪽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 네네. 그 관점에서 제가 금융주를 오랜만에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금융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단기로 한 4만 1,000원 정도 목표가 내 시초가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호이진 팀장님의 금호타이어. 자, 일단 금호타이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한 회사가 좀 맞긴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유상증자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진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 자체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품값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천연고무라든지 합성고무값이 떨어지면 일단 상당한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타이어값이 같이 내리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두 번째 타이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타이어 다음에 금호타이어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타이어가 한 4조 원, 금호타이어가 3조 한 2천억 정도, 넥산타이어는 굉장히 좀 적어요. 1조 한 2천억 정도, 1조 원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마진율만 좋아지면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지금 현재 공장은 풀 가동되고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가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타이어 업종도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거기에 맞춰서 원자재 값이 싸지면은 마진율이 좋아진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저항선을 좀 뚫어낸 것 같아요. 481선, 이평선에서 481선을 뚫어낸 게 지금 거의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뚫긴 했지만 다시 좀 밀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장기 이평선 481선을 지금 뚫어낸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좀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기업 재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영업이 좀 잘 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500원 정도 가격을 주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목표가는 좀 짧게 한 17,500원 정도, 전고 쪽보다 좀 낮은 가격이겠죠. 17,5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4,800원 이탈시는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다. 근데 이제 종목 특성상 아무래도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간헐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좀 참고를 하셔갖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은 좀 따라가셔서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두 분의 펀치 종목 설명 모두 들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수익률 펀치 대결은요, 금호타이어와 KB금융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요. 먼저 홍희진 팀장님의 금호타이어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타이어주는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에 무엇보다 의미 있는 매물대를 뚫어낸 차트상 금호타이어입니다. 자, 매수가는 15,500원, 오늘 종가보다 100원 정도 싼 가격 얘기하셨고, 단기로 짧게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한편 김주선 대리 펀치 종목인 KB금융은요, 작년 4분기 저점으로 실적도 이제 턴할 거고, ING생명 관련 M&A 또 많이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도 있습니다. 내일 시초 공략 목표가는 역시 짧게 41,000원, 손절 가격은 38,500원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두 분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현대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SK증권 강남 PIB 센터에서 있는데요.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세미나에서 그 비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